여러분은 프리드리 니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수치 많은 콧수염을 기르고 매섭게 노려보는 강렬한 눈빛의 남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과 싸우려는 투사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그 강인한 콧수염 뒤에는 평생을 병마와 싸우며 신음했던 너무나도 여리고 병약한 한 인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철학자 니체가 아니라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낸 인간 니체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께 그의 이야기는 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체만큼 고통과 고독을 처절하게 겪어낸 사람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지독한 두통과 구토에 시달렸습니다. 책을 읽을 수도 없을 만큼 눈이 아팠고 때로는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지요. 하지만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사랑했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며 위대한 생각들을 피워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고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자리 잡기도 하지요. 니체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픔을 피하지 말라고. 그 아픔조차 당신의 삶이니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니체의 삶은 시작부터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였습니다. 1844년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니체. 그는 아주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겨우 5살 되던 해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뇌질환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니체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2살 배기 남동생마저 잃게 되지요. 집안에는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2 고모와 여동생만 남았습니다. 여성들 틈에서 자라난 니체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뛰어놀기보다는 혼자서 성경을 읽고 피아노를 치며 사색하기를 좋아했지요. 어린 시절 겪은 가족의 상실과 죽음은 그의 내면에 깊은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왜 태어나서 고통받다가 죽는 것일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이 어린 니체의 머릿속을 맴돌았을 겁니다. 어쩌면 니체의 철학은 5살 꼬마가 아버지의 관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슬픔과 허무함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청년이 된 니체는 천재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겨우 24살의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박사 학위 논문도 쓰지 않았는데 교수로 임용된 것은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젊은 천재가 나타났다고 말이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니체의 인생은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편안한 교수의 삶에 머물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속에 잠복해 있던 병마가 점점 더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강의 도중에 심한 두통이 밀려와 말을 잇지 못했고 극심한 위장병으로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10년 만에 교수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안정된 직장과 명예를 모두 뒤로한 채 그는 길 위로 나섰습니다. 건강에 좋은 기후를 찾아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여러 도시를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가방 하나와 책 몇 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잘 나가던 교수가 어쩌다 저런 신세가 되었을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니체에게 이 방랑은 도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지위 껍데기를 모두 벗어던지고 오직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노년을 맞이한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나면 어느새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어느 회사의 부장이라는 직함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벌거벗은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두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겠지만 니체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내 인생을 살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알프스의 산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은 나를 벌주는 것이 아니다. 이 고통이야말로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 사다리다. 그는 고통을 잊으려 애쓰는 대신 고통을 응시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글들은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아픈 몸으로 써내려간 기록이었습니다. 니체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의 실패와 좌절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사람을 그리워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니체에게는 평생의 우상이었던 리하르트 바그너가 있었습니다. 바그너는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고 니체보다 나이가 31살이나 많았지요. 일찍 아버지를 여인 니체에게 바그너는 아버지이자 스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에 열광했고 그의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며 깊은 교분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그너가 점차 기독교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성향을 보이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니체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니체는 바그너와 결별을 선언합니다. 가장 존경했던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낸 것입니다.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2번 잃은 듯한 아픔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니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거인 같은 스승의 그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니체의 인생에 또 한 번의 거대한 파도가 닥쳐옵니다. 바로 루 살로메라는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그녀는 지적이고 매력적인 러시아 여성이었습니다. 니체는 그녀를 보자마자 운명적인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녀와 밤새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며 니체는 생애 처음으로 영혼의 단짝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2번이나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루 살로메는 니체의 사랑을 거절하고 니체의 친구였던 파울레와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루 살로메가 수레에 앉아 채찍을 들고 있고 니체와 파울레가 그 수레를 끄는 모습의 사진이지요. 그 사진 속 니체의 표정은 묘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택받지 못한 남자의 비참함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을 것입니다. 사랑의 실패는 니체를 더욱 깊은 고독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배신감과 모멸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마저 루 살로메를 비난하며 니체를 들볶았습니다. 니체는 가족들과도 불화를 겪으며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등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스위스의 작은 마을 실스마리아로 떠났습니다. 해발 1800m의 고지에 위치한 그곳은 겨울이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니체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말을 걸 사람도 없었고 그의 책을 알아주는 독자도 없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걷고 또 걸었습니다. 두통이 심해지면 차가운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어두운 방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눈이 너무 나빠져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기에 종이에 코를 박다시피 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의 끔찍한 시력과 위장병에 감사한다. 그것들이 나를 세상의 헛된 소음으로부터 격리시켜 주었으니 놀라운 생각의 전환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병과 외로움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덕분에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니체에게 외로움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터널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니체는 그 차가운 실스마리아의 호숫가에서 바위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남들이 주는 위로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그저 멋진 문구가 아닙니다. 니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몸소 증명해낸 삶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을 정신의 힘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편두통은 그의 생각을 예리하게 다듬는 망치질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통이 올 때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와라 고통이여. 내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너를 딛고 더 높이 올라설 것이다. 그렇게 고독이라는 감옥 안에서 니체라는 천재성은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이 가장 빛나듯이
그의 사상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바로 이 시기에 탄생하게 됩니다. 니체 철학의 정점이라 불리는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에서 니체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악마가 찾아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다시 한번 아니 수만 번 또다시 살아야 한다. 내가 겪었던 모든 기쁨과 고통, 사소한 한숨과 거대한 절망까지 순서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모래시계가 뒤집히듯 너의 인생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악마를 저주하며 땅을 치고 통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바다 라고 외치며 악마를 신처럼 숭배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영혼의 귀라는 개념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질문이지요.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한데 이 삶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며 삽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영혼의 기 사상은 이런 후회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반복될 운명이니까요. 니체가 왜 이런 가혹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을까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 순간을 최고의 긍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면 영원히 화를 내는 운명에 갇히게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영원히 사랑하는 운명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내 행동과 마음가짐이 얼마나 소중하고 무거운 것입니까? 여기서 그 유명한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모르 파티,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이 이 말을 그저 피할 수 없으니 즐겨라 혹은 체념해라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격렬하고 전투적인 사랑입니다. 내 삶에 닥친 불행 나를 괴롭히는 질병, 가족과의 갈등, 노년의 외로움, 이 모든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조차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지가 아닙니다. 그래, 이것이 내 삶이다. 나는 이것마저 사랑하겠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기쁜 장면만 있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슬픔도 있고 이별도 있고 좌절도 있어야 진정한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보라고요.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니체는 똥밭조차 내 삶의 걸음으로 사막 꽃을 피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인 즉 위버맨시의 모습입니다. 초인은 슈퍼맨처럼 하늘을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비유했습니다. 첫째는 낙타의 단계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처럼 세상이 정해준 규칙과 의무에 복종하며 사는 단계입니다.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명령에 따르며 평생 짐만 지고 살아가는 수동적인 삶이지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둘째는 사자의 단계입니다. 사자는 사막의 왕입니다. 그는 나는 원한다고 외칩니다. 기존의 가치와 권위에 저항하고 자유를 쟁취하려 싸웁니다. 하지만 사자는 파괴할 줄은 알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늘 싸워야 하기에 고독하고 긴장되어 있지요. 마지막 셋째는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니체는 왜 가장 높은 단계를 어린아이라고 했을까요? 어린아이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놀이에 몰입합니다. 모래성을 쌓았다가 무너뜨려도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다시 쌓으면 되니까요.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함 그 자체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낙타의 짐을 내려놓고 사자의 으르렁거림도 멈추고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체면 따위는 잊어버리고 나 자신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 내 삶의 모든 굴곡을 놀이처럼 즐기는 것. 그것이 니체가 꿈꾸었던 초인의 모습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는 낙타이신가요? 아니면 세상과 불화하며 으르렁대는 사자이신가요?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웃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나온 삶의 상처들을 훈장처럼 여기며 그래 이것이 내 인생이었다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늙어가는 육체 속에 깃든 가장 젊고 위대한 영혼일 것입니다. 1889년 1월 3일 이탈리아의 토리노. 니체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던 날이었습니다. 광장을 지나던 니체는 우연히 한 마차를 보게 됩니다. 마부는 말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채찍으로 사정없이 말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니체는 무언가에 홀린 듯 마차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매질을 당하는 말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짐승의 털에 얼굴을 파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바보였어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니체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니체에 명징했던 이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로 니체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년 동안 정신병원과 어머니의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더 이상 글을 쓸 수도 없었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그를 괴롭혔던 지독한 두통과 위장병은 정신을 놓은 뒤에야 사라졌다고 합니다. 말년의 니체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입혀주는 옷을 입고 여동생이 떠먹여주는 음식을 먹으며 가끔 피아노를 뚱땅거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평생토록 고독과 싸우며 인간의 위대함을 외쳤던 철학자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 허무하고 슬픈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니체가 토리노의 말을 끌어안고 울었던 그 순간 그는 온 우주의 고통과 하나가 되었던 것이라고요. 자신이 그토록 말해왔던 고통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매 맞던 말은 바로 니체 자신이었습니다. 아니,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채찍질 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그 가여운 생명을 껴안으며 자신의 운명과 화해한 것은 아닐까요? 니체는 1900년 8월 25일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해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55세였습니다. 그는 갔지만 그의 말들은 살아서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그의 책들은 그가 죽은 뒤에야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니체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나의 이름은 거대한 무엇과 연결되어 기억될 것이다. 그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어려운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삶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인생의 스승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니체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나온 삶이 후회되거나 남은 삶이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니체는 지금 여러분의 곁에 앉아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위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편의 예술 작품입니다. 지우고 싶은 얼룩조차 그림의 일부입니다. 그 얼룩이 있기에 당신의 그림은 더 깊이가 있고 고유한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주름진 눈가와 희끗한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이다. 나는 이 삶을 사랑한다. 아모르 파티. 바람이 찹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뜨겁게 박동하고 있습니다. 니체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